사랑의 예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배도하거나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확신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시며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유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자, 정치적인 합의가 없고 경제적 토대도 얕은 유럽 연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은 급격하게 지위 저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영 제국이란 이런 나라들도 있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유럽 연합 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은 철과 진흙의 국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두 개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장, 힘이라는 필드에 갇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연합은 그렇게 강한 국가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60년대 말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제약을 받던 유럽에는 소련 외에 전지구적인 국가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지역, 심지어는 대영 제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영국조차 지역 국가 지위로 전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이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어쩌면 이렇게 오랜 세월 전에 거의 7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적어도 로마 제국은 철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현재의 유럽 연합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라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서 분열된 국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 마스트리트라는 조약에 의해서 유럽 연합이 하나의 국가로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연합이 출발하게 된 동기가 프랑스와 독일을 한데 묶어서 독일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문제를 해결해서 연합을 시켜서 전쟁 위협을 좀 낮추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 국가를 대응해서 바로 부상하겠다,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근데 한 개 국가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개 국가 이상, 적어도 10개, 지금 27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연합에 불과하다. 자유무역이라는 자기 자체 안에 그 경제체제를 통해서 그들은 경제연합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경제력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토대도 얕아서 그 군사적인 힘은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 있을 때 강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럽 관료제는 있습니다. 예, 관료제 있죠. 왜냐하면 하나로 통일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유럽 정부는 엄밀하게 보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합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된 국방 정책이라든가 군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행동을 위해서 군사적인 권한은 바로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사 강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국들 사이에 군사력을 공유할 만큼 충분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연합은 세계 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가 될 그런 다국적 정부를 갖거나 세계적인 광대 국가로서의 행위를 가지는 디파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회원국들을 보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습니다. 그 발가락이 10발가락인데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종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자기 그 종족을 따라서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단일 민족 그리고 단일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종이 달라요. 민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 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요 통화를 공유하지만 다른 일부 국가들은 또 통화조차 공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유럽에 속한 그리스 국가 같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자신들만의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 위기 같은 그런 위기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예를 들면 바로 진흙에 속하는 국가예요. 이런 힘의 비대칭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유럽 연합을 전쟁터로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전략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 본부가 있는 바로 브뤼셀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북유럽의 유리한 단일 통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유럽 연합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회원국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요 동유럽 국가들은요 경제력이 약한 국가, 군사력이 약한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록 원래는 10개 국가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27개 국가로 동유럽까지 포함이 되면서 27개국이 되는데 이 동유럽 국가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국가들은요 유로화보다 약한 자기 국가의 자신만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서유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동유럽을 지배한다. 서유럽은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은행 시스템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서유럽 국가 은행들이 동유럽 국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화 주권을 상실하면 국가 주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하락이 되면 어때요? 환율에서 우리 원화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IMF가 오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동유럽 국가가 바로 통화 가치를 같은 서유럽 국가하고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언제나 소개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그런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정도의 사실은 불과하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의 말씀과 너무 일치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국가 간의 불균형으로 유럽연합의 위기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다. 한 나라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연합은 생존이 앞으로 힘들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와서가 아니라 언제나 미국 편에 있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과 연합하는 것이, 일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특히 우리 전 시대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함께 맞았던 분은 돌아가실 정도로 매를 맞았고 한 번도 참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산으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만 묶이게 되면 나갈 수가 없고, 일단은 서태평양 지역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세계 2위 자리를 다투고 있어요, 중국과. 그런데 중국 다음 살펴보지만 중국은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라도 빨리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연합 자체가 없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유럽연합은 서로 자유무역 지대로 그냥 남아있게 그렇게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대 국가로서의 패권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영화는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심각한 충돌의 뿌리가 바로 힘의 이 비대칭, 국가들끼리 힘의 비대칭, 여기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철과 진흙의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힘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 국가들이 자유무역 지대로 살아남지 강대국으로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의 원동력이 되는 독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독일은 철의 든든함이에요.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저는 독일을 잠깐 들리게 되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강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한, 제가 다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도 이 느낌 같은 것을 받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 강하다, 규범이 강하고 그리고 절제가 있으며 부강한 나라구나, 이걸 제가 오래전에 느낀 적이 있었는데, 독일은 철의 단단함을 가진 그런 국가입니다. 자, 유럽 경제의 원동력이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주도 세력이 바로 독일입니다. 세계 2위 수출 대국입니다. 수출. 독일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지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활성화시키면서 전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대 국가로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 국가들의 경제 발전 능력은 독일이 계속해서 약소시켰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성품이나 게르만족의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침략 국가,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독일과 일본이 앞으로도 침략의 그런 힘을 언젠가는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약소국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소국들은요, 경제를 통제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생존을 하는 것은 독일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반미 친러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새로 등장한 러시아와 어떤 관계로 갈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독일과 러시아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금융 위기를 일으켰죠. 그리고 미국이 또 일방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과 미국은 상당히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것을 침략 행위로 보고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전을 통해서 중동에 진출하는 미국을, 말하자면 미국은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은 전혀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은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독일에게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이나 아니면 러시아 변방으로, 러시아 근처로 말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에 러시아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 편에 설 리가 만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연합 안에서도 독일은 자신의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하고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연합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을 했지요.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우한 바이러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일 또한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내적인 경제 문제가 결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이 될수록이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산간벽지에 내가 전기도 없이 산다고 해보십시오. 에너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강대 국가가 될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것이 바로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집집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이 될수록, 문화가 발달이 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바로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런 노동력에서도 러시아가 필요하고 에너지에서도 러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한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력은 또 막강하지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독일과의 역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일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도 역시 문제입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의 그 기술 생산 그 공장들을 바로 러시아로 보내기도 합니다. 생산지를 러시아로 옮겨서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편에서는요, 독일 편에서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독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연합 안에도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웃 국가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독일의 편에서 보면 왼쪽에는 프랑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러시아. 여기에서 바로 지역 패권을 가지고 그 패권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러시아, 그리고 왼쪽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들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적 힘들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바로 초래 국가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미래 연합의 구도는요, 재등장한 독일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유럽 연합 국가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전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무슨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공화국 전쟁이 났을 때 유럽 연합 쪽에서는 그 전쟁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편들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러시아와 묶여 있다면, 공화국 주체 국가인 러시아와 묶여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다시 전쟁이 났을 때 아마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쟁 충동은 가라앉은 것 같지만 독일은 말입니다, 프랑스를 두 번이나 침략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일은 힘의 역학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침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동안 프랑스와 경제적인 제휴를 하면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 있는 프랑스와 경제 협력을 하면서 만일에 두 국가가,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면 좋은데, 균형추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은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나라는 완전 유럽 체제 자체가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유럽 연합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북유럽과 지중해 강국이 되기를 원하는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자국과 독일에 의해 통제되는 통일된 유럽 연합의 군대 창설을 원합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프랑스의 경제 문제나 혹은 유럽 군대 창설에 별로 의미를 가지지를 않아요.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미 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프랑스와 좀 독일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존재감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친프랑스 정책으로 미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러시아까지도 아니요. 프랑스까지도 러시아가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경제적 이해 관계로 독일과 묶여 있어요.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 연합의 두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와의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이런 이해 관계 속에서 서유럽 선진 산업 핵심부인 독일과 프랑스 이 두 국가와 함께 또 네덜란드까지 그런 국가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서진하고 있었는데 서진하고는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가스프롬을 통한 천연 자원입니다. 천연 가스라든가 이런 원유를 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만일에 러시아에서 지금 기름 탱크를 잠궈버리면 유럽 연합은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서진하면서 확장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북유럽의 강국인 동시에 지중해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과 더불어 남유럽 국가, 남쪽 유럽 국가가 또 있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 있어요.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우편에 지중해 우편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 지중해 연합 설립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들과 연합하고 있는데 나토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에는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이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사일 그 능력은요 바로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 연합이요 굉장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강인함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에 비협조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유럽 연합의 주변으로 밀려났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은 이라크에 파병을 같이 합니다. 미국을 도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위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바로 미국을 그 평형추로 미국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연합과 미국이 서로 평형을 유지를 시켜줌으로써 하위 국가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편에서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유럽의 전략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바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유럽 연합 국가들의 분열 양상. 이 이라크 파병이 그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자,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의 연합은 완전히 지금 현재는 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과 프랑스를 갈라놓는 정책을 시행하는 노력은 하지만 별반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편에서 미국은 프랑스에게 미국이 제공할 것이 별로 없어요. 독일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안보와 경제적 이득이 별로 독일 편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의 강인함을 가진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들은 러시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을 보면 그 중에서 영국이 상당한 그 국력을 가졌지만 결국은 가장 그 중에서 약한 지금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아마 영국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군사 제휴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미국과 영국 정책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국은 유럽의 벽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군사적 제휴관계 속에서 낮은 비용으로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미군 주둔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 중국이라든가 북한에게 먹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군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동맹, 그 동맹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자, 미국은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 편에서 보면 영국의 지리적 위치가 있잖아요. 유럽 연합에서 그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힘을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바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 영국의 국가 전략은 많은 측면에서 서로 일치할 것이고,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와 친한 네덜란드도 역시 또 미국과 함께 같이 제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태평양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는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자원이나 정책의 폭이 넓지 않아서 중동, 미국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중동에 비해서 서태평양 지역은 전략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더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 그리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모든 자원 정책을 펴왔지만 지금 이제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경찰국가 하지 않겠다 하고 포기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국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위한 경쟁이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예요. 자, 미국 편에서 서태평양 지역은요, 미국 중동 지역에 비해서 시급한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미국 편에서 봤을 때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 독택에 그래도 미국이 안심을 하면서 인도를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체 경제력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세계 2019년도 기준 했을 때 세계 10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경제력이. 우한시가 6천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에요. 중국이 한 도시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경제력이 10위였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달린 것 같습니다. 이건 기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코로나 맥주까지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인데 같은 이름 가졌다 해서. 네. 자, 자체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 언제나 거슬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편에서 봤을 때 중국과 일본 균형의 틀에서, 즉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균형의 틀에서 한국은 존재하고 있다. 즉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전략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언제나 폐기당하는 것이 국제 정치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 균형의 틀 안에서, 즉 중국과 일본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균형의 틀 안에서 미국은 한국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이 미국의 중국과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중국보다는 오히려 더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모든 지역적 힘의 균형을 다룰 수 있는 자원이나 정책의 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중동과 러시아에 집중하게 되고 서태평양 쪽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방향을 돌려버리거나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패권 국가로서 있게 될 것이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서 서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역 국가로서는 패권을 유지할 건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실은요, 패전 이후에 일본은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항상 조종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종주국, 미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국가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강대국 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동북아시아 실제 강국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세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강대국은 바로 일본과 터키, 폴란드가 있다고 하네요. 의외입니다. 폴란드는 아마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동북아시아 실제 강국이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대륙 세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국 아니에요. 러시아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해양으로 나가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남중국 교외에는 중국이 없고 러시아는 부동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는요, 왜 그러냐면 이 해군력이 전 세계 산업을 지켜줘요. 물류로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요, 해군력이 있어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 과거에 일본을 보면 유럽이 일본에 산업기술과 군사훈련 등을 지원했습니다. 원조를 제공했어요. 일본이 그럼 유럽과 언제부터 밀착이 되느냐? 중세시대 때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중세시대에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게 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그래서 산업기술과 군사훈련 등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가 말레이 반도에서 계속해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합니다. 일본은 원료가 없습니다.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료 수입을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선 가지고는 그 해적들 때문에 그 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해군력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보니까 일본이 이게 해군력의 문제가 된다.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근데 일본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물론 포기를 스스로 이제 패전했음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만 그 이면에 보면 바로 잠수함을 통해서 잠수함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가는 모든 상선들, 일본으로 가는 원료 공급을 미국이 그 전에 차단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숟가락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일본 군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전쟁 물자가 부족해서. 바로 미국에서 말레이 반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는 모든 전쟁 물자라든가 원료들을 다 전부 봉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 폭탄을 맞고 일본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연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한 나라가 없어졌다. 일본이 경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가드 원수를 통해서 일본을 복구하는 일에 미국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후 소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소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소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련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국가,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을 의존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부통령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누가 키워줬느냐고 연설을 들었을 겁니다. 중국을 경제를 키워주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한국의 의료 관광까지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중국을 성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현재도 모든 원유를 수입해야 살아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송선은 현재 미군이 통제하는 해역을 모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산업적 입지는 해상로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일본이 그 해상권을 가질 것인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미국과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비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거부하는 거 진짜 솔직한 감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더 우리보다 더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미국은 정말 처참하게 일본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일이지만 그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잘 살아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미국을 좀 덜 의존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아무리 해군력이 일본이 좋아도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통제하는 그야말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사실 알기 때문에 미국 편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발빠르게 페르시아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자, 시장과 원료 노동은 중국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민자를 혐오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외국인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민자를 굉장히 혐오하는, 왜냐하면 전쟁에서도 참혹한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폐쇄적인 그런 이민자 혐오 정서, 그리고 감소되는 인구 문제. 그러면은 공장을 돌려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끊기게 될 경우 일본은 바로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원자재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너무 일본을 많이 의존해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니까 공장의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의존하는, 수출과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구나. 큰 봉우리, 큰 산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한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와도 폐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약소국가의 소름이죠. 자, 그래서 일본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바로 이 수입원을 끊어버리면 몇 개월 안에 붕괴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료 수입도 물론 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 생존하기 충분한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천연 자원의 보호 때문에 미국을 의존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해군력과 육군, 공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태평양 지역, 특히 극동아시아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편에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냉전 시기에 일본의 군사력을 그래서 증강시켰어요. 중국도 역시 경제를 도와줬고, 자, 일본은요 미국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계속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미국은 개방해 주어서 일본의 상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본 것이, 두 번째가 한국이었고 세 번째가 중국인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정도로 일본 상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써보시면 어때요? 일본 상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열어주어서 일본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크고 작은 그런 군사력 파견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군사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위대도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전에는요 침략 국가로서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풀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계속 의존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일본은 수많은 재해도 회복력이 아주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민족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이 일본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존재는요, 일본과 미국과 중국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샌드위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장과 정말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중국처럼 극빈층이 없습니다. 없어 빈곤층이 발생할 염려가 일본에는 없어요. 빈곤층이 없어요. 중국에는 엄청난 많은 빈곤층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봉쇄되면서 물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래서 중국처럼 극빈층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일본은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쪽에 투자하는 것도 중국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는 중국을 너무 그동안 크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보셨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용기병들을 보내서 자신의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도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갖다가 묻어버리는 나라가 중국인데, 강대국가로서 여러분 도덕성과 함께 강대국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도덕성이 떨어질 때, 성적으로 문란하게 될 때 국가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폼페이라든가 아니면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보신 것이 뭐예요? 저울에 달아봤다고 그랬어요. 강대국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정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한 그런 국가여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반일 감정 좀 버리고, 여러분 일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본 제품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요, 원수와도 때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악수할 줄 아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냉전 시대보다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독일과 똑같아요. 군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략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이 평화적인 강대국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 위협이 되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본이 위협이 됐을 때 일본이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을 합병하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우군은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강대국은 언제나 침략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강대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고, 멀리 있는 기독교 국가, 멀리 있는 바로 자본 경제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편에서는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굉장히 일본은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공격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미국과 동맹 맺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계략을 지금 펼치고 있든 간에 우리 교회가 회개하면, 우리 성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치인들부터 바꾸어 주실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광화문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순교의 피가 흘렸으며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며 사랑했던 그 나라 조선 말입니다. 그 조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자,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원활하게 해서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열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그래요. 한 나라가 일어나면 눌러요. 그냥 두더지 올라오면은 그냥 내리쳐버리듯이 그대로 그냥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미국 국방부 한 고위 간부가요, 일본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처 등의 문제 해결의 주요 축으로 일본의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키고 미사일을 갖게 하자는 거예요. 핵미사일도 나중에는 가지자고 주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은 국가 공조의 완벽한 모범 사례다. 왜냐하면 일본만큼 미국과 밀착되어 있는 국가가 없어요. 영국 다음으로.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유지를 위한 주춧돌이다. 어떤 나라가? 일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지라도 중국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요, 중국이 무너지고 만주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국가가 더 강력한 국가로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2의 앉아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